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청와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서를 받고 당시 김기식 의원은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 등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 등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는데 김 원장은 불출마가 확정된 상태였고 범위 내에서 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야권이 지적하고 있는 김 원장의 출장 또 후원금 사용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따져달라고 했습니다. 김 원장을 해임할 이유가 없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걸로 해석됩니다. 무작위로 조사했더니 피감기관 지원으로 출장 간 의원들이 167차례, 이 가운데 한국당도 94차례 드러났다며 김 원장이 정말 문제였는지 엄밀히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한국당의 더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오히려 강공책을 선택한 셈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본인들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면서 한 명만 몰매를 때리는 게 맞냐며 청와대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이번 주 내내 빠짐없이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10일 삼성증권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증권사 CEO 간담회, 증권객장 현장 방문, 11일엔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에 참석해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내일은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 CEO들을 소집합니다. 김 원장의 거취를 두고 연일 정치권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김 원장은 오늘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에 대해선 사과하고 반성하지만 금감원장으로 임명될 때 맡겨진 소임은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주변에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장으로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전임 최응식 원장이 낙마한 상황에서 저승사자 김기식의 등장을 내심 반겼던 금감원은 지금 착잡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경고에도 눈 깜짝하지 않고 회장 3년임을 이어가는 대형 시중은행. 우리 사회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 소유 금융사 제도 개선 문제 등 금감원장은 자기 손을 베일 수 있는 예리한 칼을 휘두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일 삼성증권 주식의 거래 내역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내답한 주식을 사들인 계좌를 500여 개로 특정하고 계좌의 거래 내역 등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이 거래에 참여한 계좌 숫자가 많아 혐의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MBC가 이번 유령 주식 사건에 대해 직원들의 단순한 실수로 치부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자 2차 정밀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좌는 500여 개지만 계좌를 다량으로 운영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 가운데 대량 매수 주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이나 기관이 여러 개의 계좌를 동원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식을 내답한 삼성증권 직원 16명과 이전에 거래가 있었는지, 거래 과정에서 특정 계좌가 여러 번 등장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좌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 추적이 필요한 만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사고 당일 하루 동안 삼성증권 선물을 거래한 계좌 수를 100여 개로 확인하고 이 계좌에서 일어난 거래 행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선물 거래가 늘어나긴 했지만 통상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정도로 보인다면서 추가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신비님 나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신비데이다. 신비데이. 아, 뺐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왜요? 목소리가 좋다고 자자하죠. 네. 그렇긴 하지. 코도 예쁘고. 4월이네요. 아픈 4월. 아니, 4월. 그러니까요. 자, 명종님. 유명종입니다. 예,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저는 푸른 나무고요. 빨리 시작할게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불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방송하는 오늘 나간 방송에 지금 세월호의 충돌 흔적이 있다. 그게 이제 시사저널의 보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선조위가 일단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조사의 방법론을 제시한 용역 보고임에도 마치 외판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고 결과를 도출한 용역 보고로 보도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사저널은 우리 방송하는 이 시간까지는 기사를 안 내리고 있습니다. 선조위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부정을 했는지 확실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는 의미인지 시사저널이 어떤 보도를 그냥 바로 내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저는 어떤 결론일지는 지금 현재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선조위의 공식적인 입장에 의하면 선조위가 세월호 선체 좌연 하부 외관 상태에 대해서 어떠한 그 좀 긁힌 자국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들어간 자국이 있다고 했었는데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심할 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용역 의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오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죠. 아니라는 건 아니죠.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오보라는 것이고 향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스크래치가 저도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선조위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스크래치가 있었다면 세월호 사건 당일날 뒤집어질 때 발견됐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래치가 당장 나면 그게 현장에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물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식되고 그러면서 그게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다 저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건 뭔가 이상한 건 맞고 그런 의미에서 그날 바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친 김감독 김어준 종수 뭐 등등해서 만든 영화 그날 바다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기생 5년 전방 2.1마일의 세월호 X에 지금 침몰 중에 있습니다. 기생 구조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AIS 그게 세월호 사건의 핵심. 하필이면 그날 데이터가 없다. AIS 규격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나 이거 세월호는 단수 사건이 아닐 수 있겠다. 소름이 끼치면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과연 사고 시점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확정할 수 있을 것인가? 갑자기 옆으로 쏠리면서 공중에 떠서 그대로 날아갔어요. 물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떨어져 나간 거라니까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밝힐 수도 있겠다. 왜 이것을 감추려고 했냐. 100% 이겁니다. 이건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단 하나의 배가 단 하나의 행적으로 움직여서 단 한 번의 사고가 났는데 여기가 전부 또 달라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물리법칙상 맞지 않는 사고 발생 시간 8시 50분으로 합시다. 해경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네, 장소 발표기 바랍니다. 그날 바다. 사실은 거기서도 결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외력, 충돌 이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방송하는 오늘 4월 12일 날이 이 영화의 개봉일이기도 합니다. 예, 어제 시사해보고 왔죠. 많은 유명한 신부들이 오셨더라고요. 스포일러는 하지 마시고 느낌적 느낌만 일단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도 우리가 했던 것과 비슷하게 결론은 마무리가 되죠. 외력에 의한 또는 그 영화는 닷에 의한 침몰. 앵커. 네, 앵커죠. 앵커에 의한 침몰이 기정 99% 맞다. 이렇게 과학적 이제 증거를 하는데 완성도는 한 99%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요. 4년 동안 친밀하게 조사를 했는데 그게 그냥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AIS 항적도를 바탕으로 분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석이 상호 크로스 분석을 해요. 군이 내놓은 것과 그 다음에 정부가 내놓은 것, 그 다음에 각종 레이더가 잡혔던
군산에서부터 레이더 잡혔죠. 레이더에 잡힌 항적도를 같이 겹쳐서 이제 분석을 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해저 이 분석된 AIS의 항적도와 일치하게 맞춰졌다는 거죠. 그리고 승객들이 흔들림이 있었던 부분을 전부 다 군산 앞바다부터 체크를 해봤더니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소름 돋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렇게 해서 과학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맞는 건데, 여기까지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저 정말 미친 감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이 밖으로 뛰쳐나갔거나 또는 안에 물건들이 배의 흔들림에 따라 좌우되는 걸 물리적으로 다 분석했다는 거죠. 이것뿐만 분석한 게 아니라 화물차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를 전부 5개를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시간대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방송에서도. 그런데 더 이제 이 미친 감독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갔냐면요, AIS 기계들끼리 교류하는 기계어를 교신 내용을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 패턴을 찾아낸 거예요. 만약에 잠깐만요. 심하게 스포일러면 사람들이 영화를 안 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극장에 가시고 영화 보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기계어가 이제 핵심인데요. 기계어가 3단계로 기계어가 수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상적으로 갔을 때 1,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하거나 선체에 회전이 있을 때는 2와 3번을 날린다는 거예요. 이 패턴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과 승객들이 느끼는 소리와 충동을 다시 맞췄더니 4군데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군데가 바로 해저 산맥이 높은 지형에서 일어났다. 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아, 정말 무서운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군산 앞바다에서부터 앵커를 내려서 해저 산맥의 높은 고지대, 그러니까 해저에서 높은 산 쪽에 걸렸던 부분이 디귿자로 꺾여서 그때 바로 왜 이러세요? 자, 스포일러는 금지하시고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니까. 네, 궁금하시면 영화 보시고요. 예, 어쨌든 그 미친 김 감독이 프로젝트 부에서 제기한 이론은 제가 아직 영화는 못 봤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앵커에 의한 고의 침몰설의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가서 확인하시라. 기획 침몰이 맞아져 가는 거죠. 앵커든 뭐 잠수함에 의한 충돌이건 사실 그 배는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는 배라는 건 외력에 의하지 않으면 그 실험을 했던 거잖아요. 유가족 분들도. 그렇죠. 그러면은 세월호의 전제 자체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 뭐 우리가 오늘 나간 방송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과적에 의해서 탈을 돌렸더니 배가 무너져 버려. 그럼 배를 어떻게 탑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세월호는 과적에 의해서 설계 변경해가지고 고박을 안 해서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해왔던 것이 세월호 사주기를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고 계속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 저는 이게 시민사회의 무서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일부에는 그 음모론들이 틀린 것도 있겠죠. 있는데 그 정보를 꽉 쥔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아니냐? 저거 아니냐? 지배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음모론으로 그냥 치부를 해요. 미친 소리 하고 있어. 한국적 사회가 좀 음모론이 먹히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칼기 폭파 사건 관련한 국가 테론도 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또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내 수준에서 믿으려고 해요. 과도한 음모론도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설마 사람이, 설마 정부가, 설마 국가기관이 이런 식의 생각으로는 절대 안 풀리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정말 국가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국민들 생각한다면 전쟁 안 일으키죠. 자기들은 군대 안 가면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니까 전쟁 나는 분위기 계속 만들어서 실제로 국지전이 나서 누가 죽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수백 명을 죽이면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이제 답은 나왔어요. 침몰의 원인을 밝혀졌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남는 것은 그 관련자들이 범죄에 대해서 실토를 하는 것밖에 남지 않고요. 마지막 이 영화를 보고 답을 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국정원이에요. 이미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를 조지면, 한마디로 누구를 조지면, 누구를 짱돌로 조지면 부를 거다라는 게 다 나와요. 왜 그러냐면 국정원 2명이 와서 야, 너 세월호 침몰 시간을 50분으로 합시다. 이렇게 주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녀석 국정원 직원들 2명 불러서 왜 그랬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 다 나왔습니다. 그럼 너 왜 닷을 내렸는데
예,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암담한데 가족들은 그래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의혹들을 우리 애청자분들도 하시잖아요. 그게 제가 계속 얘기했던 완고한 관료주의,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는 국가 통제를 벗어난 세력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세력들이 이제는 답할 차례예요. 그것이 음모면 음모다, 아니면 아니다. 침묵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침묵할 경우에는 99% 과학적으로 검증한 김어준 총수의 논리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고요. 세월호 참사 시간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적도를 다 조작한 군과 해경, 이제는 답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재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바다 같은 영화들이 새로운 증거의 출현이거든. 그렇죠. 한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나왔다면 모든 수사는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수사해야죠. 그리고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요, 이 수사를 방해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 분들이 정신 못 차리는 게 있잖아요. 그 국방부의 그 사람들이요, KBS 추정 60분에서 천안함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국방부의 발표를 믿는다. 당연하지. 당연한 말. 그 사람들이거든. 그럼 사건을 저질러서 자기들이 승진하고 자기들이 전쟁 영웅으로 이미 반열에 올라와 있어요. 심지어는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하는 중에 이런 발언도 나왔었어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폭침이다. 실제 어딘이에요 이게. 진짜 정말.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북한에서는 남한의 조작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사자도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명박의 조작이라 그랬죠. 예. 이거 정부 재조사해야 되고요. 어쨌든 세월호는 이제 답은 나왔어요. 만약에 논평이나 기사를 쓰신 분들 이 영화를 꼭 보셔야 됩니다. 안 보고 기사를 쓰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됩니다. 또는 네티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주장을 하려면 이 영화를 반드시 보시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배가 급격하게 1, 2초 만에 꺾여버리는 사항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내부적인 조작으로. 이거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침몰 시간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 조작 근거가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 밝혀져 버렸어요. 이 영화에서.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가. 그러면 이 항적도를 조작한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을 조작하기 위해서 국정원 직원이 나와서 주입시켰다는 거예요. 50분에 침몰을 했다고 해라. 그러면 왜 그랬는지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답은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이 답할 차례입니다. 안 하면 국정원은 한국의 또는 전반적인 사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 관람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서 최소한 빨리 100만 원 돌파해야 세월호 그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도 중요하지만 가족 또는 모임, 자기가 소속된 단체에서 집단 관람을 좀 연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예약 순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그럼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100만 명을 돌파해야 이것이 사회적 큰 화두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방송 나가는 오늘이 4월 13일 되고요. 3일만 더 있으면은 4.16 참사가 4주기가 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그 행사를 좀 몇 가지만 안내해 드릴게요.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행사는 일단 4월 16일 날 안산에서 오후 3시에 4.16 참사 정부 합동 연결식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 가실지 안 가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가족분들은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그 중심으로 봤을 때 4월 16일 날 3시에 4.16 정부 합동 연결식이 안산 허랑유원지에서 있는데 1시에 이제 그 바로 2시간 전에는 고잔역에서 모여서 1번 출구에 모여서 행사장까지 걸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고잔역에서 기업교실을 지나서 단원고 지나서 생명안전공원 부지 지나서 합동분향소까지 걸어가는 그 코스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요. 4월 16일 월요일 오후 1시 고잔역에서 같이 출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4월 15일 오후 4시 세월호가 거치되어 있는 지금 목포 신항에서는요. 세월호 참사 4년 기억 및 다짐 대회가 열립니다. 저도 갈 계획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시면은 그 같이 가는 버스들이 있어요. 거기에 타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15일 날 오후 4시에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 배와 함께 직립 작업이 사실상 시작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15일 지나서 이제 직립 작업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 보기 위해서 저도 가기 때문에 많이 오십시오. 예. 그날이 일요일이고요. 4.16 전날 일요일이고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4월 15일 그날이요. 일요일 2시부터 6시까지 우리 방송에도 나오시는 뭐
그분들을 우리는 이제 세월호 의혹을 연구하는 뭐 팀 이렇게 부르는데 순수 민간인 네, 팀들이죠. 네. 시민 팀들. 그분들이 지금 연속 2주 행사를 합니다. 네, 이번이 이제 2차 리마인드 열린 토론회고요. 그런데 세월호는요? 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일요일 15일 일요일 2시부터 6시까지 서울시청 지하 2층 바스락홀에서 열립니다. 리본 나눔이 있고요. 참가비는 없으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국정원 청산 TF의 발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 사라진 것들, 세월호 AIS 데이터 분석, 참사 이후 남겨진 사람들 이런 주제로 토론한다 그럽니다. 일요일 날까지 이 행사가 있고요. 토요일 날은 사실은 서울에서 하는 가장 큰 행사죠. 네. 그러니까 주말이기 때문에 몇 시부터 어디서 하죠? 네, 토요일 6시부터 행사는 시작이 되고요. 합창 공연 진실의 하모니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화의 나무, 방통대, 수아비스 그리고 도봉구민이 만든 합창단 행사로 시작이 되고요. 7시부터는 본 행사가 시작이 되고 이 시간 이전에 오셔도요. 사진전이나 세월호 만화전 그리고 노란 리본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기억나무 만들기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또한 생존 학생 모임인 메모리아에서 세월호 기억 물품 나눔과 다짐의 엽서 쓰기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4시에요. 또 의미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묵묵히 리본을 만들어 왔던 광화문 노란 리본 공작소에서 플래시몹이 좀 있어요. 지금 한 150명 정도 신청하셨는데요. 좀 많이 구글에서 지금 신청자를 받기 때문에 친목의 행진이라고 해서요.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친목 행진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년 3주기 때는 정권이 바뀌지 않았던 시절이었고요. 정권이 바뀌고 처음으로 만든 4.16 행사입니다. 그러네요. 이 4.16 행사를 기점으로 뭐 그날 바다라든지 각종 언론들의 심층 취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월호의 진실이 5주기 되는 그 안에는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예. 이렇게 세월호의 4주기가 다가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즉각 재수사에 돌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지금 전국의 가장 화두는 세월호의 진실규명 이런 게 아니에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안 다뤘어요. 일부러. 이런저런 이야기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렸던 거고요. 일단 이렇게 한번 봅시다. 김기식 원장이 사퇴할 것이다라는 설이 있어요. 언제? 방송 나가는 오늘. 이게 설이에요, 설. 김기식 원장이 그런 걸 밝혔다는 게 아니고 보통 사퇴를 하면 금요일날 사퇴를 많이 하죠. 이게 어떤 분들의 희망이죠. 희망, 호프. 예. 혹시나 그럴까 봐서라도 우리가 지금 김기식 원장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저는 큰 틀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기식 당시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장이 별명이 저승사자잖아요. 그렇죠. 특히 삼성에도 그러니까 그렇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처럼 그 분야에 가서 개혁할 사람인 건 맞아요. 무서운 사람인 거야. 죄송하게도 흠결이 하나도 없으면 참 좋았겠지만 청문회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좋았겠지만 임명해놓고 나니까 국회의원 시절에 외유 논란에 빠지면서 지금 이게 공방이 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김기식이 능력 있고 무서운 사람인 거 인정. 근데 국회의원 시절에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를 갔다 온 게 나빠. 그러니까 물러나야 돼. 이 관점인데 저는 오늘 정의당의 스탠스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답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나친 그 뭐랄까요 어떤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마인드 논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흠결이 있는데 금융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거를요 김기식 금감원장 퇴출 기획서를 일단 제가 의혹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그러면 기획설 퇴출 기획설이라고 가정했을 때 신비 주장대로 그러면 김기식을 기존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국가 통제에 벗어난 세력들에 의해서 김기식의 정보를 모두 다 입수했을 거란 말입니다. 가족들도 다 입수했을 거고 국회에서 활동 과정도 다 입수했을 겁니다. 정보가. 그가 누구였든 어떤 세력이든. 그런데 고작 나온 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 나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5명이 같이 나갔다는 거잖아요. 이것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김기식 원장이 참 세상을 잘 살았다. 깔끔하게 잘 살았다. 얼마나 털었으면 털어서 할 게 없어서 이게 나왔겠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요. 굉장히 저는 사퇴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도 사퇴하면 안 된다. 사퇴하면 바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큰 금융개혁에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강공으로 나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요. 얘기를 좀 풀어보죠. 예. 그래서 오늘 김의겸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사항을 보내요.
그 질의 4가지가 뭔지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첫째,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후원 받은 금액에 대한 처리 부분인데 어쩌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저는 일단 그게 있다고 봐요. 법으로 정해진 게 없음. 그럼요.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해달라 이런 뜻이잖아요. 명백하게 법이 있으면 불법이면 불법, 아니면 아님 이게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불법입니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리는 순간 대한민국 국회는 해산이에요. 예, 바로 그겁니다. 아니 정말로 전체 국회의원들이 다 사표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비하인드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김기식 원장이 당시 국회의원으로 일을 되게 잘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후원금이 했고요. 굉장히 많이 모인 국회의원인데 후원금 거치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국회의원을 그만두게 되면 보좌관들이 실업자가 될 위기에 놓여서 그렇죠. 그분들한테 그 돈을 줬다. 아름답죠. 주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아니 후원금을 받으면요. 그 후원금은 집행 내역은요.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김기식 당시 의원은 보좌관들이 퇴직금 쪽으로 줬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진 게 아니고. 네. 굉장히 잘한 것이죠. 훌륭하죠. 보통 얼마나 아름다워. 자유한국당 정도의 류는 지가 다 먹어버릴 거 아니에요. 마누라 갖다 먹었겠죠. 주잖아요. 네. 도의적인 건 뭐 짜 맞추면 비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불법은 아니다. 아니 일단은. 도의적으로도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착복한 게 아니고 보좌진들이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좌관들이 9급이니 7급, 8급이 없어요. 보좌관은 9급에서 7급으로 올라갑니다. 9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마치 공무원처럼 영구직이 아니에요. 별정직이에요. 언제 잘릴지 몰라요. 예를 들면 자기가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이 상임위가 바뀌어버리면 잘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불안한 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마치 이것이 9급, 7급, 5급 뭐 이런 식으로 진급해서 올라가면 공무원처럼 영구적으로 정년이 보장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보좌진들 퇴직금 쪽으로 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는 건 도의적으로든 어떤 거로든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주 잘한 짓이고 박수를 받아야 될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이거는 명종님이 얘기했는데 이거는 국회 이제 관행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관행. 김성태도 2번이나 갔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관행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불거지면 300명 모두 다 전수조사를 해보면 그 실태가 나올 겁니다. 이것을 갖고 나서 특혜를 줬냐 안 줬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아직 안 했지만 청와대 측에서 일부 조사를 했어요. 무작위 조사. 그랬더니 세상에 많이도 갔어요. 네, 그랬을 겁니다. 예, 4개 기관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 조사를 했는데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더 많아요. 무작위로 16곳을 뽑아서 자료를 봤는데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 19대 20대 이야기예요. 그렇죠. 다가 아니고 아주 일부.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습니다. 이 전수조사 해야 돼. 이건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고요. 맞습니다. 반드시 없애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어디하고 연관이 돼 있냐면 우리가 김기식 원장 때문에 이게 이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제가 알기로 세비로 한 36억 정도 쓰죠. 임기 내에. 그런데 말이죠. 공무원이나 정무직 공무원들 또는 일반 공무원들은 해외에 자주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해외에 선진 문물 또는 다양한 문화 경험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 문화가 우리 국내의 정치 또는 공직사회에 좀 더 선진화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나 정무직 공무원들이 회의를 자주 나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정서가 아직은 세비로 해외 출장을 나가? 이 정서가 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국회 느낌도.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원래는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제 욕심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씩 해외에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서 보고 선진 문물 보고 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가. 그냥 국민적 몰매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암리에 회의는 나가야 되겠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피감기관의 예산을 잡아서 공개적으로 밀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행이지 불법은 아니에요. 사실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요. 당시 김기식 원장님의 아드님이 사망을 합니다.
학교 폭력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중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김기식 원장이 일벌레이기지만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런 것을 동료 의원들이 보고요. 해외 나갔다가 바람 좀 쐬고 와라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권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다 압니다. 그 내용들을. 국회의원들 다 알아요. 다 알면서 이러는 거예요. 일부적인 문제고요. 그렇게 나갔다 하더라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그 주말에 끼어서 뭐 하루 정도 쉴 수는 있었으나 그리고 2명이 간 게 아니에요. 5명이 갔기 때문에 외유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마음의 치유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일부 이제 그렇게 해서 출장을 갔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피감기관에서 받아서 오히려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것 보면 그 피감기관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네. 이런 측면에서 대가성은 아니다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함이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불법은 찾기가 어렵다. 만약에 김기식 원장이 이걸로 처벌을 받거나 나름대로 신상의 불이익을 온다면 아까 말했던 그 190건에 대한 관계자들도 전부 다 이걸 국민한테 보고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지금 뭐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김기식 원장을 지금 고소고발을 2건을 해가지고 서로 다른 곳에 병 앞에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좀 약간 빡친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좋다. 그러면 전수조사하겠다. 지금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서 해외에 나가는 것이 적법하냐 아니냐도 사실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근데 피감기관의 감시를 하는 사람이 돈을 받아서 나간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만 그쪽에 만연해 있는 그런 풍토를 김기식 혼자만 나는 못해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 금강원 원장 물러나라는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핵심이죠. 그런데 가장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외를 나갔다 와서 그 피감기관에서 주는 무슨 청탁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줬냐? 사실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거절했다라고 하면 금물에서는 찾기 힘든 저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는 굉장히 캐릭터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이 잘 밝혀졌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저희도 이제 동료들이 공무원이 많잖아요. 각 기관에 적폐 청산하는데 미친 듯이 지금 올인하고 있거든. 이제 공무원들까지. 어떤 것이 적폐를 청산해야 되고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공복인지에 대한 지금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만 적폐에 대해서 말 한마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국회에 적폐 청산하는데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아서 어떻게 집행하는지 또는 피감기관에서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았고 누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누가 예산을 증액해 줬는지도 다 찾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김기식 원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 적폐다. 그러면 이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러면 사회적 합의를 찾자. 정치인들이 1년에 한 번씩 회의에 나가는데 공식 세금을 줘서 피감기관에 추접스럽게 돈 받아서 나갈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우리의 세금을 받아서 보고서를 국민한테 보고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시점이 바로 이번에 이 계기다. 저는 이번 계기로 삼아야 된다. 세 번째. 보좌 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이게 지금 제일 약간 악의적 프레임인데 이거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턴 여비서라는 걸 강조하면서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증폭시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 여당과 뭐 정의당, 평화민주당 포함한 여성 국회의원들이 빡이 쳤어요. 아니, 그럴만하죠. 예. 단둘이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스태프들 중에 한 명이 여성 인턴이 있었는데 그 인턴은 나중에 와서 뭐 진급을 했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썩 뽑아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김기식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니 가장 저질스러운 공격. 그렇죠. 정말 저질스럽고 추잡하기 이를 데 없는 게 이게 요즘 미투 운동이 한번 편승해서 한 발 얹어보려고 하는 시도인데요. 자, 국회의원 인턴이나 특히 국회의원 그 보좌관 중에 여비서란 직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비서 직함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인턴이 승진을 한다. 그 인턴 이분이요. 석사 출신이에요. 똑똑한 분이에요.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고.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이 승진을 시켜주는데 인턴이나 보좌관 승진 문제는 국회의원의 그 담당 국회의원의 고유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인턴은 인턴으로만 계속 있으라는 소리냐. 그러니까 인턴은 맨날 커피 배달이나 해야 돼. 인턴이 비서로 채용되는 게 정상적인 시스템이었던 거고요. 근데 김성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기식 원장이 2015년, 2016년 국외 출장에 함께한 보좌진이 여성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여성 인턴이 김 원장과의 황제 외유 이후 비서로 승진했다.
제가 기획설이라는 게 첫 번째의 의혹이 이제 그 부분인데, 아까 미투 운동의 사회적 분위기를 편승해서 마치 처음에 이 기사를 들었던 사람들은 비서하고 둘이만 갔다는 걸로 지금 이미지를 더 씌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9급으로 채용을 해서 바로 7급으로 급 승진하는 것처럼 더 씌웠죠. 그런데 사실을 알고 봤더니, 국민들이 알고 봤더니, 아,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8급이었구나. 바로 9급 다음에 7급으로 가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알면서 서서히 됐지만, 이게 처음에 이미지를 더 씌웠던 건 바로 미투 운동에 편승해서, 이 사회적 분위기를 편승해서 김기식이 마치 미투 운동의 한 축을 이루는 것처럼 키워드를 잡아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철저하게 기획된 거다. 저는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거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다 밝혀진 거죠. 왜 그가 7급으로 가야만 했는지가 공석이 생겼고, 그 공석 그다음에 인턴으로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출중해서 어차피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가 이제 밝혀지는 바람에 이거는 해소가 됐지만, 당시 발표된 당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두각시켜서 미투 운동에 편승해서 김 원장으로 완전히 모략의 궁지로 몰아넣어버리는, 굉장히 질 나쁜, 질이 낮은. 이게 사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해외 출장을 가는데 보좌 직원이나 그 인턴이 함께 가지 못한다고 하면 국회의원 보고 일하지 말란 얘기예요. 관광이나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국회의원의 실질적인 업무는 보좌진들에서 다 하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시각은 그렇게 본다고 보는데. 맞아요. 딱 그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아는 거고, 저한테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정말 빡치는 일이거든요. 제가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저희 차장님하고 제가 미국 출장 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신입 여직원이라는 이유로 잘렸던 적이 있었어요. 미국 비자까지 다 받았는데. 아, 신입이고 거기다 여직원이었어. 네, 그러니까. 둘이 보낼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렇게 치면 김성태 같은 사람들은 딸이 있다면 절대 승진도 안 되고 항상 유리천장에 막혀서 절대 성장할 수 없는 딸내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김성태도요, 피감기관 해외 출장을 2번 갔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2015년에 자기가 모금한 정치 자금으로요. 벌금도 내고요. 거의 동의반 딱지도 냈고요. 16분은 71만 원 냈죠. 예. 홍준표는 국회 원내대책비 특수활동비를 부인 갖다 주신 분이세요. 아, 부인이 아니라 마누라라고 하던데. 그걸 어떻게 알아? 아, 그 부인이 그 마누라가 아닌가? 왜 이래? 자, 4번째. 해외 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저는 이 부분은 적법이고 말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외 필요에 의해서 일단 업무를 보러 가잖아.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외교부 무슨 영사, 공사 이런 데 국정감사 같은 거 하러 가잖아. 예를 들자면. 이건 약간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면 그 특정 도시에서 만약에 외국의 어떤 국회의원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대사관 피감을 하고 서울에 있는 관광지를 어디라 놀러 가면 그게 불법일까요? 저는 이 부분은 법으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또 이제 팩트가 짚어야 되는데요. 보통 저도 한 3차례 정도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실대 공비로. 그러나서 여행을 갔구나. 아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이 공무원들이 가면 관용 요건을 써요. 저도 이제 관용 요건이 있었거든, 공무원 시절에는. 한 3번 정도 나갔는데, 이게 제가 14일인가 한번 나갔어요. 근데 이게 일요일이 2번이 겹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요일 민원을 받잖아요. 근데 싱가포르 같은 데는 완전히 관공서가 문 닫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요일 날 미리, 예를 들면 싱가포르 시청 같은 경우 시청에 가서 미리 조율을 일정을 잡거든요. 근데 그들은 일요일 날 전혀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외국인이 오면 일요일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주잖아요. 내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큰 신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목요일 날 출발을 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귀국을 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일요일이 2번 끼죠. 그럼 이때 바로 시내의 문화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는 출장 중에 시간이 비면 관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당연한 거죠. 그래야 그거를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있잖아요. 공무원, 하이직 공무원이 어느 나라인가 가서 특진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경우였냐면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빨간 신호등이 굉장히 중요하죠. 파란색을 잘 안 봐도 되잖아요, 솔직히. 빨간색을 중요하잖아요. 근데 신호등이 어느 나라 가니까 신호등이 빨간색이 1.5배가 크더라는 거예요. 신호등 4개가 나란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가지 말라는 금지 표시이기 때문에 잘 보이게 만들더란 말이에요. 이거를 제한을 해서 특진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공무상하고 상관없잖아요.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눈에 띄는 거잖아. 개선 사례가.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밖으로 출장을 갔을 때만 관광을 하는 것이 뭐 적법하고 따지고 그게 아니라 제가 미국 정부에 있는 사람들 들어올 때마다, 저희 회사에 들어올 때마다 제가 항상 관광을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도 다른 나라
나라에 출장을 갔을 때 시간이 비면 관광을 가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간이 비면, 그러니까 업무를 다 보고 여유 시간, 그리고 플러스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 그렇죠. 예, 주말, 일요일.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들 토요일, 일요일 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해외에 나가도 주말엔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까지 그러면 호텔에서 짱 박혀가지고 밥도 먹지 말고 있어야 돼. 이 얘기거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재량은 주어져야 되는데 단 몇 년 전에 봤던 새누리당 의원들처럼 미국에 출장 가서 아까 신비님이 얘기한 골프 치거나 네, 그 신비님이 얘기한 그 감사 나가서 미국에 감사 나가가지고 그 감사를 해야 될 대낮 시간에 골프 치는 거 이거는 엄격히 따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감사가 끝났어. 한 5시쯤 끝났어. 그럼 1시간, 뭐 6시까지가 원래 업무 시간이야. 그러면 1시간 정도 시내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유두리는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단, 이거를 통째로 여행으로 써먹는 그런 몰상식한 짓은 막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김현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한번 보면은 김현 대변인 이런 논평을 했거든요. 그 지금 막 연일 대변인들이 논평 쏟아내면서 서로 이제 공방을 하는데 저는 일단 그런 얘기를 한테 드리고 싶어요. 김기식 털어봤더니 뭔가 털렸어. 그럼 물러나. 그 다음 확전시키기 힘들어요. 왜? 자기들의 문제에 걸려 있거든. 김현 대변인의 논평 중에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김기식 원장은 임기 말에 정무위 소관부처 19대 주요 성과 및 20대 국회 재연이라는 19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을 총망라한 432페이지의 자료집을 발간하며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누구보다도 노력했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야 되겠는가. 사실은 좋은 세상이 되려면 티끌의 흠이라도 있으면 물러나면 돼요. 그게 이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제일 열받아 하는 게 그거가 아닙니까? 더 심한 놈들은 멀쩡하게 있어. 근데 이쪽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돼가지고 누군가 휙 물러나고 쉽게 물러나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프레임 싸움에서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쉴드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하게 뭐뭐 대 뭐뭐가 강하게 충돌해서 붙었어요. 근데 이쪽이 물러나면 세상이 되게 이상해. 이 사람이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물러나지 마라. 저쪽에서 깔 만큼 깠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 브리핑 워딩에도 뭐가 나왔냐면 흥신소라는 표현을 해요. 뒷조사 막 해가지고 막 흠결이 될 만한 거. 여자 인턴이랑 갔어? 어? 요런 식 짓거리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싸움이 딱 붙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정의당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나치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매달려가지고 순결주의 네. 그것이 지금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 좀 들고요.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말씀하셔서 정의당은요 여론조사 지표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정의당 그 지도부는 여론조사 지표를 어느 정도 봐야 되냐면 4월 1주차 갤럽 여론조사에서는요 정의당 지지층 중에서 96%가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4월 첫째 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요 정의당 지지층의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 95.5% 다음으로 높아서 84.6%예요. 정의당 지지층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의당 수뇌부는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정의당 지지자들의 보편적인 민심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역행해서 본인들의 선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김기식 원장 사퇴하라는 의견을 낼 정도까지 가면은 너무 나가는 거고요. 예전에 노회찬 의원이 이런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것이 정의당이 성공하는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의 내용을 정의당은 굉장히 좀 씹고 더 곱씹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김기식 원장에 대한 이 논란은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김기식 원장을 인사한 대통령의 인사불만에 대한 강력한 불만으로 우리가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 내면에는요. 대한민국의 실제 대통령이 문재인인지 이재용인지 하고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된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국민들인지 삼성그룹인지를 판가름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잘 꺼냈는데 제가 이제 기획설이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 흠집이 제가 볼 땐 김기식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관행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만약에 어쨌든 김기식 원장이 사퇴를 한다고 한다면요. 국회에 이 관행을
없애는 제도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예,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서 그것이 이득을 줬든 피해를 줬든 정상적이었든 간에 그 국회의원은 다 사퇴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피감기관의 단돈 10원도 받을 수 없게끔 법으로 결정하고요. 그래야만 저는 물러날 수 있다. 그러기 전에 절대 물러날 수 않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아까 이제 삼성 이재용 얘기 나왔는데 왜 자유한국당이 흠집도 없는 김기식 원장을 잡아 흔드는 거냐. 이게 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자본주의 자기 계급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래서 김기식 원장이 갖고 있는 지금의 금융개혁안이 삼성한테 가장 피해가 크고요. 대기업들한테 타격이 클 겁니다. 특히 금산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삼성증권이나 뭐 이런 곳에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등 뒤에는 누가 있는지 우리는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아무런 흠결도 없는 것 같고, 아까 카더라로 지금 기존의 사회에 만연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김기식 원장을 까는 것, 이것이 바로 민정수석실을 공격하고 조국 교수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바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됐다라는 걸 모략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마치 문재인 정부의 인사 파동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뒤에는, 자유한국당이 그 뒤에는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금융계획을 반대하는 큰 블록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예, 그래서 이것이 계급적으로 우리는 완고하게 뭉쳐서 김기식을 사퇴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주장.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만약에 김기식 원장이 사퇴를 해버리잖아요. 다음 사람이 개혁 못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또 털릴 건데. 그래서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지금 이렇게 자유당과 이쪽에서는 부글부글하는 와중에 우리 김기식 원장이 오늘 금융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차명계좌, 불법 차명계좌 운영한 이건희 회장 있죠. 이건희 회장에게 과징금 34억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확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난리를 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김기식 원장은 그 와중에서 열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싸움이 김기식 원장은 등에 누가 있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을 그렇죠. 치고요. 또 삼성증권에 지금 그 무슨 사건 터졌죠. 지금 그 사건도 같이 맞물려서 유령주식 사건. 유령주식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맞물려 있어서 지금 김기식 원장이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 매유라고 하면 놀러 가는 거잖아요. 피감 기관인 사람들이 이제 해외 시찰 비슷한 명목 같은 게 있어서 비슷한 종류의 뭔가를 이를테면 보통 프로젝트가 있다고 쳐요. 근데 이게 한국에는 없어. 근데 그건 도입하고 싶어, 피감기관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상임위에 해당된 사람들한테. 시찰 한번 해보기는 뭐 어마어마한 무슨 시설일 수도 있고 환경에 관련된 뭘 수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것들을 이제 견학 자체도 제대로만 써먹으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거든요. 현실은 이러니 한국에도 이런 걸 도입해줘.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거를 기존에는 돈 대주면서 이제 뭐 좋은 호텔에 묵게 만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나쁜 의미 말고요.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라는 건 뭐냐면 우리 비리를 눈 감아줘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공사, 공공기관 이런 데서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싶은데 당신들이 로마면 로마, 프랑스는 프랑스 뭐 어디에 가서 이거 직접 보고 이것도 하나 만들어주게 해줘라고 하는 그런 식의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피감 기관인 이런 곳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꽤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김기식 원장이 그런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반대로 봐야죠. 이제부터는. 그걸 공격하는 놈들은 더한 놈들인데 여기서 김기식이 물러나면 누가 좋으라고요. 네버엔딩 스토리 35회 세 번째 순서 야수 차례인데요. 제가 도둑이라는 주제로 주말 동안 계속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게 네버엔딩 스토리 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 웃자고 하는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정말 우리가 이제 생활 진짜 그 예전에 그 생활 강력 속에서, 사건 생활 속에서 진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 행정 시스템도 그렇고 대기업이 이제 브랜드라는 눈에 달달한 보기 좋은 그림으로 포장된 그 브랜드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야금야금 갉아먹는 이게 쪽쪽 빨아먹는 이제 그런 시스템들 공기업들이 이제 MB 시절에 유명했죠. 지금도 이제 다 밝혀지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MB가 그 기소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세 발의 피예요. 진짜 세 발의 피 중에서도 이제 한 방울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진짜 조그만한 건데
그런 것들의 다른 사례들을 좀 굵직굵직하게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만 해도 20분 가지고 모자라겠죠. 아까 그렇죠. 뭐 도둑 맞았던 거, 우리 국민들 세금 도둑 맞았던 거. 아, 요거 재밌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그 이번 주에 김형권 의원이 민주당 김형권 의원이 이제 그 인터뷰 하신 게 있거든요. GMO 관련 GMO 표시제 관련돼서 채널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못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GMO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식품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몬산토, 뭐 카길 이런 그 식품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약탈해 가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치킨이라는 이 식품 하나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건데 치킨이라는 그러니까 닭이죠, 닭. 그러니까 닭을 중심으로 해서 닭을 짧게는 15일, 길게는 45일을 키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닭이 우리 한 해 대한민국 안에서 소비되는 게 뭐 3억에서 5억 마리 정도예요. 많을 때는 10억 마리 뭐 소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매년 10수억 마리씩 이렇게 소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병아리를 만들어내는 그 달걀 있죠. 그 달걀 생산부터 치킨으로 닭으로 키워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사료가 들어가죠. 그 사료를 만드는 재료들 있잖아요. 그 재료하고 닭을 잡아서 튀겨야 될 거 아니에요. 튀길 때 사용되는 기름하고 튀겼으면은 양념을 또 맛있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맛있는 양념까지 다 GMO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GMO에서 만들어지는 콩, 옥수수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그 전체 체인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료에서부터 옥수수 콩이라는 사료에서부터 콩 옥수수가 우리나라에 수입되죠. 그러면 수입된 그 콩 옥수수에서 기름을 짜요. 그러면 기름을 짜고 나면은 그 껍데기가 남잖아요. 그 껍데기로 사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 기름은 튀김용으로 따로 만들고. 그래서 그 사료를 가지고 닭을 키우죠. 그래서 그 키운 닭으로 닭을 기름에 튀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GMO와 GMO가 만나는 거네. 예,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나중에 콩과 옥수수라는 그 두 가지 재료가 나머지 산업군을 쫙 다 이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종의 이제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수직 계열화라는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장 큰 닭 회사 중에 이제 하림이라고 있죠. 하림. 예. 우리는 그 하림 하면 생닭 이렇게 빨가벗고 있는 닭 해도 이제 뭐 7호닭이나 8호닭, 10호닭 뭐 이런 이제 그 마트에서 진열되어 있는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하림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근데 그 하림은 큰 화물선 사료를 수입해 운반해오는 배 있죠. 엄청나게 큰 수천 톤 되는 수만 톤 되는 배 그것도 몇 척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직접 그 사료를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림은 사료가 되는 원료 그러니까 콩, 옥수수 이거를 직접 수입하는 것에서부터 거기서부터 그 양계하고 육계, 양계하고 육계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달걀을 생산하기 위해서 키우는 닭. 하고 고기로 먹기 위해서 키우는 닭하고 이제 다른데 그런 아직 하림은 본격적으로 달걀 생산에 진입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육계 쪽으로는 굉장히 전문화돼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나라 제일 크잖아요. 우리나라 넘버원이죠. 하고 뭐 대기업들이 이제 양계 사업에 진출하게끔 이렇게 터주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프랜차이즈로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의 독점 공급사잖아요. 닭에 대해서, 그렇죠. 생닭에 대해서. 그러면 그 하림이 어떤 회사도 있냐면 백신 회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의 원료가 대두나 옥수수의 그 과당을 만드는 그 액상 기술 있죠. 그게 이제 백신의 원료가 되거든요. 바이러스 말고 바이러스가 녹아 들어가는 그 환경 있죠. 환경을 제조하는 그 액상이 있어야지 백신을 주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백신 제조 회사까지 하림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냐면 닭이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하림은 돈을 벌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AI가 와가지고 닭을 싹 다 이제 다 살처분해요. 그래도 하림은 돈을 법니다. 왜? 그 주사 때문에? 그렇죠. 백신을 사야 되니까. 그리고 살처분을 시작하면 미리 구입해놨던 모든 사료들도 같이 폐기해야 돼요. 거기에 바이러스가 같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료도 하림이 팔잖아요. 닭, 사료, 백신을 다 하림이 가지고 있어요. 독점이네. 한 업체가 다 갖고 그러니까 있는 거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딱 이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모든 시스템을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이제 취하는 이익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때문에 닭값이 비싸져도 돈을 벌고, 그래서 그냥 뭐 월드컵이 와가지고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문에 치킨 수요가 많아져도 돈을 벌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할인면 무조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이게 닭에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수직 계열화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철판 생산에서부터 운송까지 그러네. 다 합니다. 네. 현대제철도 예.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있고. 대한민국 안에서만 보면 현대자동차는 독점 회사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점 회사지. 그렇죠. 시장 점유율이 큰 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회사이지만, 그래서 요즘 외제차들이 이제 많이 수요가 증가하고 실제 판매량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왜 주가 추이에 변화가 없느냐 하면, 현대자동차라는 완성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뒤 전방 산업, 후방 산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방 산업은 생산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 그러니까 철판 생산에서부터 완제품, 부품 생산에 이르러서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 과정에 대해서 계열사를 다 보유하고 있고, 모든 걸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후방 산업이라고 하죠. 운송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금융 시스템까지. 현대캐피탈이 그렇지. 현대기아차 관련한 모든 그 할부 프로그램을 관리를 해주잖아요. 아, 맞아요. 그걸로 버는 것도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 할부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국내 현대자동차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뭐 떨어졌네, 높아졌네 이렇게 하면은 현대에서는 항상 우는 소리를 해요. 뭐 이번에 뭐 노조에서 파업을 해가지고 손실액이 몇 천억이에요, 우리 죽겠어요 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연말 주가를 보면은 작년보다 올라가 있어.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게 수직 계열화라는 걸 통해서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시스템을. 예를 들면 가장 반대에 있는 이제 그 사례가 애플이거든요. 애플은 생산을 직접 못 해요. 안 해. 디자인과 설계만 애플이 하지. 나머지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서 협력사들이 다 맞아요. 뭐 국내에도 보면 뭐 어떤 협력사에서 애플에다 뭐 납품한다고 이런 팀들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애플은 자신들이 그런 유통망 외에는 직접 통제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관리하고 그 제품 기획하는 것만 독점적으로 하고 있지, 그 나머지는 통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한 회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일종의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요번에 박근혜 국정농단 때문에 이재용의 어떤 불법 승계 문제가 두드러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왜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먹으려고 했느냐에 대한 우리의 어떤 시선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왜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목적으로 하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물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재용은 원래는 그 직접 그 삼성전자의 이제 지배적 대주주가 되고 싶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무리를 해왔던 거거든요. 현금 마련하기 위해서 그 에버랜드 땅값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합병도 하고,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억지로 합병을 시켰던 이유도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왜 삼성전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삼성이라고 붙은 브랜드 관련된 회사들의 마지막 완제품, 그러니까 돈이 만들어지는 마지막 단계가 삼성전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제일모직하면 에버랜드 뭐 안에 있고 또 뭐 옷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일모직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삼성전자의 그 케이스 원재료를 납품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완전한 플라스틱이 아니거든요. 일종의 그 섬유 같은 거. 그러니까 섬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모직은 삼성전자의 케이스 원재료를 납품해서 매출을 얻고, 그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그 휴대폰 디스플레이를 공급해서 매출을 얻고, 반도체 사업부는 비메모리 공급해서 매출을 얻는 거예요.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그 관계사들 있죠. 그룹사들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지배 구조를 새롭게 개편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도했던 건 에버랜드를 지주회사로 해가지고 다시 구조를 짜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면서 급하게 이제 삼성물산과 새로운 기획을 가지고 접근을 했던 거예요. 삼성물산이 저기 삼성전자 주식 예.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예. 이제 합치려고 한 예.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은 제일모직 주식 예. 많이 갖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합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삼성전자라는 그 이름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 계열화 현상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삼성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라고 이렇게 어떤 보수 진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삼성이 망했는데 나라가 우리나라 뭐 멀쩡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이 그만큼 크고 우리 사회에 굉장히 뿌리 깊게 광범위하게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자체가 뭐 흔들려서 우리나라에 좋을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나라가 잘 돼도 총수일가가 돈을 벌고 못 돼도 총수일가가 돈을 벌고 하는 이런 그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사실 좀 눈 뜨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채널에서 한 번씩 삼성 불매하는 게 삼성 불매를 하고 있다라고 저도 이제 삼성 불매를 하고 있지만 삼성 불매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삼성 불매가 삼성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삼성 불매 운동을 해도 삼성은 절대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쌓여 있는 펀더멘탈이라 그러죠.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돼 있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도 세고, 예, 브랜드 가치도 세고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이 망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삼성 불매 운동이라는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우리 행동이 보고 있는 타겟이 어디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희를 중심으로 한 이건희 일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그룹 같은 경우 카카오 그 회장이 김범수 의장이 대주주잖아요. 예. 지배적인 대주주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게 맞아요. 대주주니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재용은 삼성그룹에 대해서 대주주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많아봤자 3.5%? 그거 가지고 이제 전체를 움직이는 거니까. 해서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서 그룹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나도 주주인데 뭐. 그러니까 1%가 안 되잖아요. 3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순환출자를 통해서 그룹사를 지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눈 감아주고 있고 그 삼성은 그걸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그 순환출자 구조를 청산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 굉장히 그 좋은 신호기는 한데 그렇게 순환출자 구조가 해소된다고 해서 수직 계열화 그 시스템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브랜드를 볼 때, 기업 집단을 볼 때, 우리가 시사 관련한 어떤 여러 뉴스에서 항상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가 빠지지 않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까딱 잘못하면 대기업이라는 재벌이라는 그 시스템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약탈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잊기 쉬워서 이게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꼭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MB가 자원외교를 해가지고 뭐 날려먹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아유 엄청나게. 그 중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제일 유명한 게 그 하베스트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명하죠. 하베스트가 뭐 4조 5천억을 뭐 투자했는데 뭐 거의 뭐 100억 외에는 다 날려먹었느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회에서 이제 국정감사하면서 정리했던 자료인데 이거를 그 당시 뉴스 언론에서 이제 어떤 곳에서도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MB 정부 기간에 석유공사에서만 집행된 해외자원 개발 예산이 12조 원이거든요. 근데 12조 원 중에 하베스트 4.5조 원만 지금 알려져 있는 건데. 통로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좀 이름만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이제 금액하고 이제 이름만 이제 알려드리면 미국 앵커라는 석유 회사를 8억 9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어요. 거의 9천억 넘는 돈이죠. 그리고 페루에 있는 사비아라는 광구를 석유 광구예요. 석유 광구를 6억 4,600만 달러. 이거 7천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해외에는 조 아니면 몇 천억이에요, 다 보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다. 캐나다 하베스트는 우리 이미 유명하고 카작 순베라는 캐나다에 있는 회사라고 들었는데 카작 순베라는 회사를 3억 6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어요. 영국 다나사를 34억 9,600만 달러.
이것도 거의 한 3조 8천억 되는 돈이죠. 예. 캐나다 헌트사를 5억 1,700만 달러에 인수했고요. 카작 알티우스라는 회사를 5억 1,800만 달러에 인수했어요. UK의 PC라는 정유사를 1억 6,200만 달러에 인수했고, 미국의 아나다코라는 회사를 8억 2,200만 달러에 인수했어요. 그리고 미국 엘파소라는 회사를 5억 달러에 인수했어요.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 앵커사 8억 9,800만 달러가 2008년 2월 달이에요. 2008년 2월. 그러니까 2008년 3월에 미국 앵커사를 인수했는데 MB가 2008년 2월 달에 취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2012년 5월까지 12조 원을 4년 사이에 12조 원을 한 방에 쭉 쓴 거예요. 석유공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무슨 이게 뭐 몇십억도 아니고 이렇게 큰 돈인데 그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해도 위에서 시켜 쓰고 다 했으니까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이게 좀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용어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테크노크라트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 기술을 가진 공무원, 그러니까 관료들 중에서도 어떤 뭐 공학 박사라든지 뭐 물리학 박사라든지 뭐 지질학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료가 되면 그 행정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거 자체가 일종의 정보 장벽이 돼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국민들을 배제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봐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의 한 8개, 9개 되는 회사의 인수 금액이 4년 동안 12조 원인데 누가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수조 원짜리 회사를 몇 달만 인수하고 또 그 다음에 몇 달 있다가 몇 조짜리 인수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도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통하면은 모든 게 가능한 걸로 변신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반인의 눈을 봐도요. 이상한 게 많다.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 같은데 직원도 없는 데랑 중간에 껴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고 그러면 그게 액수가 작지도 않은데 그걸 거래를 하고 성사를 하고 도장을 찍어주고 그러니까 분명히 파헤치면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리가 나올 텐데 이제 그것도 이제 조만간 뭐 볼 거 아니에요. 뭐 요즘에 뭐 스포트라이트도 있고 여기저기서 뭐 좀 추적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 터지기 시작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나가. 방산비리부터 해서 4대 강도 뭐 좀 더 조사할 것도 있고 제일 센 게 이제 자원외교. 그거 말고도 또 이것저것 많을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씩 터지는 것만 봐도 아마 올해도 뉴스가 마르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잊을만 하면 또 터지는 불꽃놀이처럼. 그래서 새날이 한가할 틈이 없습니다. 한가할 틈이 없어요,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